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진짜 현장에서 돌아가는 진짜 중요한 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거 가지고 요번 방송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보시게 되면은 아마 몰랐던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금액이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구나 일반적인 사항을 아시게 되면은 아파트 매도 매수함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칠판 보시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당첨자 이제 발표를 하고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 시점이 되게 되면은 당첨자 발표, 그러니까 이제 동호수가 나오죠. 예. 근데 그 전에 나가는 일반 공급 말고 그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특공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특공은 먼저 청약을 해요. 일반 공급보다 먼저 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일 때 다 같이 동호수가 오픈이 돼서 하나씩 이제 배정을 받는 거죠. 뺑뺑이로. 그런데 말입니다. 특공 중에서도 일부 어떤 특공의 경우는 요번에 여기 아파트에다 청약을 넣으시게 되면은 요번에 순서가 돌아오니까 아마 당첨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관계기관에서 당첨권입니다 아닙니다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공이 있어요. 특공이 종류가 좀 많아요. 그죠? 뭐 군인 특공도 한 뭐 두 가지가 있지. 복무한 사람, 뭐 장기로 해서 하다가 이제 전역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특공도 있고 신혼부부, 생초, 뭐 다자녀, 다가구, 뭐 노부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무슨 기업, 뭐 중소기업 특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청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탈북민 특공도 있고 종류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먼저 알게 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청약을 넣는 순간 당첨이 될 줄 알고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이 과정에서 이걸 벌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법이지. 불법 매매를 하시는 건데, 또는 특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67점이나 69점 정도에서 가점이 높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고가점 통장을 가지고 사고팔고를 또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택도 없지. 지금 뭐 한 74점 정도는 또 돼야지 당첨권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고득점 통장을 가지고 사고팔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불법인 경우서부터 아예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동호수 발표를 할 때 딱 1층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그죠? 예. 근데 뭐 샀는데 뭐 12층, 뭐 로얄층, 뭐 25층, 뭐 40몇 층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람들이 전매람에 있어서 대박이 나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인데, 옛날에 그 전봇대 보시게 되면은 요즘도 아직도 있어. 그 통장 삽니다. 뭐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막 누가 내 거 통장 좀 사세요. 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팔게요 해서 나 급전 좀 땡겨주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분양권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이걸 원래 취급을 안 하죠. 근데 부동산에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고팔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뭐 사세요 해서 했는데 뭐 동호수 괜찮게 나왔어요. 뭐 해서 샀는데 애시당초 이런 통장이었었는지 아닌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앞전 뛰는 사람한테 받아갖고 온 통장이기 때문에 출발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가서 거래를 했지만은 부동산도 낭패지. 산 사람도 당연히 낭패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물어봐봤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좋아요, 이상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원래 고정 멘트잖아요, 사실. 예. 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때가 이제 정당 계약 한 3일간, 뭐 4일간, 어떨 때는 뭐 한 5일간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세대수가 많으면 요 전날에 벌써 다 사고팔고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약금 다 알아서 그냥 다 내줘버려. 예. 그리고 사는 사람이 알아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매매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당 계약을 한 이후에 물건 이런 걸 가지고 전매 제한 시작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허점이 있어갖고 정당 계약 전에 파는 것은 그 이제 법적인 테두리 밖에 빈 구석으로 빠져나갔던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무죄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죠. 이제 당첨이 된 순간서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요거는 아예 괜찮잖아요. 이거는 LC당초 이거는 불법이고 통장 자체를 매매를 해서 사고 판다는 건 완전 이건 그냥 민사가 아니라 완전 형사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이게 다 불법이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전매 제한에 대한 여부를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어지간하면 이제 등기 칠 때까지 그러니까 입주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등기 나오고 그러면은 2년 반 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3년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등기 나올 때까지 이런 케이스가 이제 가장 많고 어떤 경우 뭐 공공은 뭐 10년까지도 전매 제한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부 분양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합니까? 입주 시점이 돼가지고 이때 거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미 분양 가격이 5억에 나왔었던 게 뭐 8억이 되어 있기도 하고 10억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6억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 그냥 5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마피 3천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뭐 8억이다. 5억짜리가 8억이 됐다. 그러면은 8억을 가지고 다 핸들링을 해야지만이 완납 쳐야지 내 거 이거 다 승계를 해버리고 대출에 대한 것도 이자 승계를 하고 해야지 거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작에 여기서부터 거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의 10%만 내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매, 손바뀜 현상 요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있게 되면 있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이제 5억짜리를 중간에 6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제 1억이 붙은 케이스죠.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해서 그냥 실입주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나는 2년 차에 여기서 그냥 난 빠질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얼마에 팔겠냐는 거죠. 1억을 1억을 주고 산 사람이 이거를 그대로 1억에서 내놓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1억 2천이 됐든 1억 3천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물론 이제 시세랑 맞춰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손바뀜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될수록 전매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체적인 매매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1번 전매 제한을 버려갖고 손바뀜 현상을 최대한 눌러버리는 거죠. 둘째는 금융, 대출.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것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출 규제가 돼버리니까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당첨자 발표가 나온과 동시에 계약날 3일까지는 금액이 살짝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땐 금액이 살짝은 빠져요. 이제 정말 인기가 많다든지 분양가가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피가 뜰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모든 업자들이 다 여기 모였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죠. 몇몇 뭐 롯데캐슬 드메르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여기서 뭐 피가 3천이다. 그러면은 계약날까지 해서는 금액이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살라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팔라는 매도 물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매수는요, 좋은 쪽에서 나온 그 물건들 있죠. 로얄동, 로얄층의 로얄호수, 그만 싹 빼먹고 나가버려요. 그냥 어집자는 거를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정당 계약 날까지 계약금도 없어갖고 완전 깔딱깔딱거리는 것들 있죠. 완전 그냥 시장 막바지 그냥 떨이. 예. 계약금이 없는 거 알아요. 계약 마지막 날까지 해서 그냥 계약금 안 넣고 그냥 끌고 갈 정도면 계약금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층이면서 분양가가 낮으면서 이제 4층 같은 케이스죠. 이런 거를 그냥 싸게 꺼내갖고 와서 그냥 후려쳐갖고 가져가 버린 케이스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또 한 번. 계약금을 냈으니까 첫 번째 돈 들어간 게 이거거든요.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 난 아쉬울 거 없어. 중도금대출만 내면 되니까. 중도금대출은 서류 전형이잖아요. 서류. 예. 가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만 잔뜩 써갖고 해서 한 30번 써야 돼. 예. 그렇게 해서만 그냥 내게 되면 알아서 대출은 은행에서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 순간 건설사로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지 지네들끼리 다 알아서 치고받고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함으로써 돈이 들어가는 여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매도자 우위로 해서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는 입주하기 전에 이 타이밍에 살짝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때가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물건은 시세보다는 훨씬 더 반 가격까지도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까지만 된다 그러면은 금액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데서 한 번씩 이제 출렁거리면 원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뭐 합니까? 입주하기 전에 사검 있죠? 사전 점검. 사전 점검이 보통 입주하기 한 달 전이나 뭐 2달 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들은 이때가 피크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이때 많이 와서 우리 집이 잘 지어졌나? 하자 보수 신청할 건 없는지 여기서 다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죠. 자, 이때서부터 부동산들이 명함 작업을 하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몇 동 몇 호세요. 무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사전 점검 때 간 김에 동네 부동산들 다 들러갖고 나는 몇 동 몇 호인데 이거 전세 놔주세요. 이거 월세 놔주세요. 또는 매매 놔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좀 다시 많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갔던 게 다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갑니다. 나중에 손바뀜을 할 때 살 사람은 항상 얼마 없어요. 지금처럼 경기가 아무리 뜬다 할지라도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파트 살 사람이 매도, 팔 사람보다 항상 적어요. 어디 가나.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금액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전 점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입주하고 나서 3개월 정도의 이제 입주 기간이 좀 들어가죠. 입주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까? 전세 만기 또는 월세 만기가 될 때까지 요 타이밍까지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옛날의 경우 2년 했을 때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주인집에서 전화해갖고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벌이 백날 해봤자 주인집에서 전화해갖고 주인집에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만큼이 1년 연봉 이상으로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금액이 계약할 때 한번 내려가고 중도금 대출할 때 한번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한번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출렁거림 현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세대수가 크면 크게 될수록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거의 일반적인 케이스고 지방의 경우도 이런 그 차이는 똑같아요. 출렁거림에 대한 그 폭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2+2년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4년 텀으로 해서 한 번에 4년 텀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해서 다 올라가야 될 진폭의 크기 이제 좀 아마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를 봤을 때 그 5년씩으로 해서 끊어갖고 정부의 성향을 맞춰갖고 그 아파트 매매 시세라든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 맨 처음에 2년에 걸렸을 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뭐든 억제 카드가 나오게 되면요 2달마다 그 카드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한 2달이나 석 달 동안은 카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관망 일단 얼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용가리 통포만 그냥 저는 할래요 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얼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풀릴 쯤 되면은 또 카드가 나가고 또 풀릴 때쯤 되면 또 카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억제 카드가 나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가다가 상승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 이익을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많이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라가는 상승폭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폭 기울기가 상당히 심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 보시게 되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래프는 계약 칠 때까지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도금 대출 때 살짝 내려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입주할 때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전세 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가 계약, 당발 계약, 그리고 이제 요때가 중도금 대출 실행, 입주, 그리고
계약 만기 때마다. 예. 계약이 만기가 되면 항상 올라가지.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뭐나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만기 때 계약이 금액이 내려가는 케이스는 저는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럴 때 한 번씩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래프를 봤을 때 우상향이죠.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씩 빠지는 것은 보통은 주식용어랑 똑같아요. 뭐 조정 또는 숨고르기, 뭐 다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한 번씩 쉬었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도 입장이시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의 입장이시라든지 입장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갖고 그 타이밍을 잡으셔갖고 팔지 말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예, 이득이 되는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그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요 타이밍, 아니 길게 가면야 올라간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네.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박아 놓고서 이만큼의 시간 투자를 했을 때 그럼 결국은 돈과 시간 두 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이만큼까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가 이걸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긴 올라가지.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그거 올라가는데 왜 팔어 그러죠. 어머니한테 뭐 여쭤봐요. 그거 올라가는데 왜 팔어. 누가 그걸 모르나. 내가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지.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이만큼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란 것은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알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팔지. 그럼 매수는 바본가? 그럼 여기서 사지 매수는 그죠? 이때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물건이 없어요. 다 타이밍이 다 그때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이때나 이럴 때는 그렇게 뭐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찾는 사람도 없고 물건 내놓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죠. 시장은 안 돌아가요. 그냥 정체 상태일 뿐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매도 매수 타이밍,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고 매도 매수를 잘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나마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혼란한 이때 그래도 좀 더 길잡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로도 좀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러면 저도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그 전체적인 흐름 있죠? 매도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아파트의 거시적인 흐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